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저는 60대가 되면 인생이 정말로 많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60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뿐인 딸아이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기에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외롭지 않게 든든한 짝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죠.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나자 정말로 이젠 걱정거리 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지나치게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딸이 사라졌거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시집 따위 보내지 말고 영원히 내 품에 안고 살 걸 하고 생각한 지 또 몇 달이 되었네요.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이었는데 시집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야속하게도 하늘나라로 가버렸답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저 영원히 내 품 안에 자식으로 남겨둘 걸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이렇게 2배, 3배의 슬픔을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테니까요. 딸을 잃으면서 저는 사위도 동시에 잃게 됐거든요. 차라리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나를 데려가시지 왜 하늘은 야속하게도 젊고 예쁜 제 딸을 데려가신 걸까요? 딸은 모자란 점 하나 없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던 걸 모르고 제가 했던 수많은 잔소리들, 자잘한 다툼들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저 스스로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저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소용없는 후회라는 건 알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이라도 저 문을 열고 엄마 하고 저를 부르며 나타날 것만 같을 때가 많아요.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왔어 하면서 저를 반겨줄 것만 같죠. 어떤 아이의 아이며 어른이며 모두가 딸처럼 보였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딸도 저만한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보며 우리 딸의 학창시절은 어땠노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딸은 거기까지 사고가 미치면 사람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순간이 오죠. 딸을 잃은 슬픔만큼 사위를 잃은 슬픔이 큰 건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여겼고 사위도 저를 어머니처럼 여겼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요. 우리 셋은 그 자체로 단란한 가족이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소 부족한 딸을 사위인 박서방이 품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사는 내내 제 딸이 박서방을 품어주며 견뎌왔던 거였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사건의 전말이었던 거예요. 그 단서를 왜 모조리 놓치고 말았는지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저 후회뿐이네요. 딸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알려왔을 때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딸은 연애를 해도 이렇다 저렇다 하게 알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제가 눈치로 만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없나 보다 하고 대충 짐작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연애를 한다고 알려오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당연히 걱정도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오늘도 그 사람 만났니라거나 그 사람이랑 만나면 뭘 하니 이런 식으로 딸에게 질문을 하는 날이 종종 생겼어요. 오늘도 그 사람 만났어? 만나면 주로 뭐 하니? 맛있는 거 먹었어? 네, 그랬죠. 그런데 엄마도 참, 매번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 그러면 내가 뭐라고 부르니? 그렇긴 하네요. 뭐라고 부르지? 박서방이라고 불러요. 성이 박씨니까. 아 뭐, 너 진심이야? 엄마가 벌써부터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야? 우리끼린데 뭐 어때요? 그리고 저 진심 맞아요. 엄마도 짐작하셨겠지만 저 이 사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아마 곧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엄마 갖다 드리래요. 아이고, 아이 뭘 또 보내왔어? 매번 널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구나. 참 예의 바른 사람이야. 엄마, 그런데 그 사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니? 뭔데? 큰 거야? 그래도 내가 진지하게 만나는 것 보니 심각한 건 아닌 거지. 사람에 따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아닐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요. 그런데 박서방이 절대로 미리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얘기는 왜 꺼냈어? 궁금하게. 조만간 방문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박서방은 딸과의 연애 시절부터 우리 집을 방문할 때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크건 작건 무엇이든지 맛있고 좋은 걸 보면 집으로 가지고 오거나 딸의 손에 들려보냈죠. 사실 연애를 시작한다고 처음으로 얘기한 것도 박서방이 들려보낸 먹거리를 전하느라 그런 거였어요. 그 외에도 소문난 맛집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꽁꽁 언 손으로 자리를 맡아주는가 하면 제가 구운 과자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비싸고 맛있기로 유명한 가게에서 구운 과자를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서 딸 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서방이 사람이 참 다정하구나, 그리고 집안이 퍽 넉넉한 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겠다고 인사를 한 날, 박서방이 꺼낸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박서방 왔어. 내가 벌써부터 박서방이라고 부른다고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부담이라뇨. 일찍부터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는 모르실 겁니다. 사돈 어르신들이 들으면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왜 데려가냐고 하시겠어. 그래, 사돈께서는 언제 뵙자 이런 말씀 아직 없으시고? 어머니,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그래? 혹시 부모님께서 우리 딸을 반대하셔? 내가 호럼이라 그래?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라니? 제가 다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절 반대하실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보육원 출신이에요. 가족도 없이 혼자 컸고요. 아이고 세상에, 박서방.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런 걸로 왜 박서방을 반대하겠어? 박서방만큼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아닙니다. 제 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받아주기만 하신다면 당연히 받아주고 말고.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사람과 어머니 둘 다 제 인생의 첫 가족입니다. 제가 선택한 가족이기도 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만난 것만큼이나 어머니가 생긴 게 너무 좋습니다. 저 그냥 사위 말고 오늘부터 아들 시켜 주십시오. 아이고, 배도 안 아프고 이렇게 큰 아들이 다 생기고. 내가 복덩어리네. 저야말로 복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제가 선택한 어머니니까요. 박서방의 외침 덕분에 우리 가족은 눈물바다가 됐다가 웃음바다가 됐다가 했어요. 저는 박서방이 혼자 컸다는 말에 더 대견하게 느껴졌죠.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어쩜 이렇게 바르게 자라서 제 살 길 찾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제가 다 뿌듯했어요. 본인이 한 말의 책임이라도 지듯 박서방은 정말 아들처럼 굴었어요. 어떨 땐 딸아이보다 더 살갑게 굴기도 했죠. 쉬는 날이면 딸이랑 데이트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저를 데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좋은 레스토랑이며 카페에 데려가 줬어요. 그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다니곤 했죠. 아이고, 박서방.
이렇게 다 늙은 여자 손잡고 다니면 남들이 흉봐. 흉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이 좋은 모자 사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의 하루를 즐겨주세요. 어머니, 혹시 저랑 다니는 거 지겨우세요? 아이고 참, 그럴 리가 있겠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싶어서 그러지.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만 가야 되고 어르신들만 가야 하고 그런 장소 구분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 그러면 내 박서방만 믿고 오늘 하루를 실컷 즐기도록 할게, 박서방. 손만 잡고 다니면 하루 종일 신기한 세상 구경하느라 심심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잿빛이었던 제 하루하루가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는 느낌이더군요. 저는 정말로 간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딸은 박서방의 사정을 생각해서 혼인 신고만 하자고 했지만 박서방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한다고 했죠. 자기는 하객측이 텅 비어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쪽도 친척이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설령 티가 좀 난다 한들 뭐 어쩌겠어요? 저와 딸 그리고 박서방은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박서방의 회사 동료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를 모두 채워주었어요. 박서방이 인맥 부자네 싶어 저는 내가 사위 하나 잘 얻은 것 같다는 생각에 흐뭇해졌어요. 결혼 후 딸과 박서방은 우리 집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작더라도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어때? 그래야 신혼생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지.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집이랑 가까운 곳이 무조건 1순위예요. 그치 자기야, 물론이지.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마당이 딸린 주택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도 얘기 끝냈어요. 정원 관리는 제가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애들이 주택에 살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힘들어. 깨끗하게 고치고 단열 단단하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껴서라도 작은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박서방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1순위이고 2순위는 마당이 딸린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딸 아이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어요. 때론 너무 멀었고 때론 너무 비쌌죠. 결국 둘은 신혼집으로 아주 낡은 주택을 얻게 되었어요. 방은 3개나 되는 넓은 집이었지만 마당엔 지저분한 풀들이 무성했고 한쪽 구석엔 을씨년스러운 창고마저 있는 집이었어요. 박서방은 창고를 보고 되려 아지트가 생기겠다며 좋아하더군요. 박서방은 창고를 보고 되려 아지트가 생기겠다며 좋아하더군요. 나를 잡아 안에 거미줄과 먼지를 싹 걷어내고 청소를 하자 아주 말끔한 공간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딸 아이와 저는 굳이 가까이 하지 않는 공간이긴 했지만요. 겉도 속도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하자 잡지에 나올 것 같은 근사한 집이 되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을 아끼느라 딸 아이와 박서방은 녹초가 됐지만요. 몇 달을 집수리에만 매달렸는지 모르겠네요. 도배는 물론이고 전기 공사까지 박서방이 다 알아서 했지 뭐예요?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웠나 싶어 흐뭇했어요. 하루는 집들이라고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딸한테 제대로 요리 한번 가르친 적 없는데 예쁜 접시에 근사한 요리를 담아 대접해주는 걸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요리 한번 가르쳐준 적 없는데 언제 이렇게 근사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 다 나와 있잖아요.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밀키트라고 해서 재료 싹 손질해서 팔아요.
양념도 다 들어있어서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어때요? 먹을 만하죠?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엄마가 박서방한테 미안할 일은 없겠구나. 어머니께서 저한테 미안하실 일은 평생 없으실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제 어머니가 되신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은혜를 입었는 거려. 그리고 사실 요리는 제가 더 잘합니다. 다음에 제가 어머니께 대접하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아이와 박서방을 보면서 제가 다 흐뭇하고 행복해지는 기분이더군요. 그 후로도 저는 종종 그 집으로 가 저녁을 얻어먹곤 했어요. 다른 집들은 친정으로 와 밥을 얻어먹고 간다는데 어째 우리 집은 반대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박서방은 정말로 가진 요리 솜씨로 저와 딸아이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박서방은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외국 요리도 뚝딱 만들어내곤 했어요. 박서방은 딸 말대로 요즘은 인터넷만 보면 다 따라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맛은 물론이고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매일 맛있는 일상 사진이 늘어났죠. 메신저 프로필도 매일매일 바꿔댔고요. 친구들은 어디 근사한 데서 식사를 했냐고 물었고 저는 우리 사위가 해준 거라며 자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되었고 둘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둘이서 집 앞까지 와서 싸우는 걸 보게 됐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 갔다가 저희 집에 들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재미난 모임이라길래 기분 좋게 다녀오려니 했는데 싸우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제가 계속해서 캐물었어요. 너희들은 즐거운 모임 다녀온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길래 여기까지 와서 언성을 높이고 있어? 아니 글쎄, 이 사람이 선물해준 귀걸이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도둑 맞은 거랑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알고 보니 딸애가 부부 동반 모임에 차고 갔던 귀걸이가 문제였어요. 다른 집 아내가 그 전 모임에서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걸 박서방이 사준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내 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못 봤어? 왜 하필이면 똑같은 걸 따라 샀어? 꼭 그 여자 거를 훔쳐서 내가 하고 다닌 느낌이잖아. 하다못해 오늘은 다른 귀걸이 하라고 얘기라도 해주던가. 난처해진 박서방은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눈으로 저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부 문제인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는 그저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죠. 박서방이 여자 마음을 잘 몰랐구나 싶었어요. 딸아이는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씩씩대며 도무지 화를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딸은 사위의 모든 소비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조그만 값이 나가는 걸 샀다 하면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또 친구 따라 같은 걸 따라 샀거나 혹여나 속아서 가짜라도 살까봐 우려돼 단속을 하나 싶었죠. 심지어 딸은 저를 따로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박서방이 사오는 걸 받지 말라고요. 저는 박서방 숨통 막히게 정도껏 하라고 했지만 딸은 단단히 결심한 듯 아주 완고했어요. 하루는 제 생일이라 밖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박서방과 딸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저를 모시러 오겠다고 했죠. 저는 모처럼 생일인데 싶어서 멋을 좀 부리고 싶어서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고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 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방을 고르고 있었어요. 몇 안 되는 가방 중에 박서방이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이라며 가져왔던 명품 가방이 보이더군요. 저는 괜찮겠지 싶어서 그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마침 딸 아이로부터 다 왔다고 전화가 와서 저는 불이 나게 집을 나섰어요. 박서방과 딸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고 해서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이 먹고도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구나 싶어서 만사가 다 흐뭇했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생일 축하한다는 케이크를 받아 촛불도 불고 선물도 받고 나서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딸애가 갑자기 제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묻더군요. 엄마 저 가방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못 보던 것 같은데 언제 사셨어요? 이거 박서방이 선물로 줬잖니? 왜? 기억 안 나? 순간 박서방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저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딸내는 이미 눈초리가 이마 끝까지 올라가 있더군요. 박서방한테 받았다고요? 언제요? 엄마 제가 박서방이 주는 거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보 저거 살 때 당신한테 허락받고 샀던 거야? 정말로? 기억이 안 나. 저 정도 가방을 사는데 내가 허락해줬다고. 영수증은 집에 가서 영수증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알지? 나 당신한테 받은 영수증 차곡차곡 잘 모아놨어. 얘들아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그만해라. 그리고 영수증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버렸어. 영수증을 엄마가 가지고 계셨다고요? 왜요? 그야 선물이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꾸라고 박서방이 같이 넣어줬다. 그래요. 왜? 전 기억이 안 나지? 알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자기도 미안해. 내가 괜한 의심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여기 디저트 참 맛있네. 우리 하나 더 시켜 먹을까? 영수증에 대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일날 굳이 큰 소리를 내면서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새파랗게 질린 안색에 박서방이 친근해 보이기도 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한테 주는 선물이었는데 저렇게까지 단속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박서방은 나중에 건물을 나가면서 저에게 무어라 말을 하려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한쪽 눈을 찡긋해줬었어요. 박서방은 허탈한 듯씩 웃고는 저에게 고개를 꾸벅했고요. 이후 박서방은 딸 때문에 처음으로 빈손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군요. 박서방 오늘따라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래?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이 가족 사이에 매번 두 손 가득이 방문하는 거 아니라고. 어떤 아들이 부모 집 방문하면서 매번 두 손 가득하게 오겠어. 심지어 가끔 오는 곳도 아니고 자주 방문하잖아. 그러자 박서방이 친근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전 누가 이유 없이 퍼주는 사랑을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는 줘야 하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죠.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것 없어.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 그저 지금처럼 자주자주 얼굴이나 보여줘. 그날부터 저는 사위에게 종종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르라고 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오지 못하게 운전도 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들르라고 했어. 자전거는 제가 박서방 생일 때 사준 것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박서방은 자전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타는 것도 힘겨울 수준이라 계속 빈손으로 오게끔 연습을 시킨 거죠. 저는 딸의 엄마이기도 했지만 박서방의 엄마라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박서방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고받는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박서방이 빈손으로 머쓱하게 방문할 때마다 저는 박서방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꼭 손에 뭐라도 들려서 돌려보냈어요. 무조건 하나를 줘야 하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없애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박서방은 빈손으로 집을 방문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끔 뭔가를 가져오는 날은 딸과 함께 오는 날이거나 트럭에서 오는 과일을 충동적으로 사오는 정도였어요. 딸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죠. 최소한 제가 보는 앞에서 싸우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무언가를 감시하는 듯 박서방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딸을 불러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박서방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감시하고 잡아대고 그래. 귀걸이 한번 잘못 사준 것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제가 고작 귀걸이 하나 때문에 이러겠어요. 다 사정이 있다고요. 무슨 사정? 우리 아들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나도 좀 알자.
안 돼요. 부부 사이에만 이야기할 수 있는 비밀 같은 거예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박서방이 큰 실수라도 했어. 너만 알고 있는 거야. 나한테도 좀 알려주면 안 되니 그런 건 아닌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 마음이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엄마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박서방한테 그러겠어요. 그래 그래도 너무 그러지는 마라. 박서방 기주 골라.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였죠. 사위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와 박서방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을 잡으니 아직 따뜻하더군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린 후였어요. 심지어 경찰 측의 말은 딸이 제 발로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운전자는 패닉에 빠져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경찰 측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확실하긴 하지만 부검을 해보겠냐고 했고 저는 거절했어요. 딸 아이를 2번 죽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딸의 시신을 보아도 딸이 아닌 딸을 닮은 누군가처럼 느껴졌죠.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아마 누구라도 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눈물조차 안 나더군요. 저는 그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문득 고개를 돌리니 유일한 가족을 잃은 박서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서방 역시 얼이 빠져 저를 위로할 여력도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군요. 박서방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없던 사이 사고가 난 걸 자책이라도 하는 표정이더군요. 본인이 운동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걸 본 저는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박서방의 가족은 정말로 저뿐일 테니까요. 저에겐 자식이라곤 사위인 박서방만 남은 거고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조문객에게라도 예의를 다해야 딸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하고 조문객을 한참 맞이하고 어느새 늦은 밤이 됐어요. 떠들썩하던 주변이 조용해지고 어느새 차가운 공기만이 장례식을 맴돌고 있더군요. 저는 잠시 구석에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대자마자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딸의 꿈을 꾸었어요. 뭉게뭉게 구름이 가득 낀 사이로 딸은 다급하게 무어라 외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 제가 몇 번이고 뭐라고 하고 되묻자 딸은 몇 번이고 다시 외쳤어요. 엄마 남편을 막아주세요. 남편을 막아야 해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대로 가지 말라고 제가 애절하게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딸은 오로지 저 말만을 반복했어요. 박서방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 박서방을 도와줘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딸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어느새 현실로 돌아와 있었고 맞은편에는 박서방이 구겨진 듯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더군요. 저는 그 꿈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부부 사이의 일을 제가 하나하나 알 수는 없었을 테니 제가 모르던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요. 딸이 혹은 박서방이 고통받는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 꿈에 나타나 다른 식구 다 제쳐두고 박서방만을 그렇게 애달프게 부를 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부검이었어요. 경찰 측에서 정말로 부검을 하지 않겠느냐고 입관 전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놓친 것 그것 외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순서가 좀 꼬이긴 했지만 저는 뒤늦게나마 부검을 요청했어요. 다음 날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딸의 손에 바퀴 자국이 나 있었다고요. 처음엔 당연히 자동차 타이어 흔적인 줄 알았는데 부검하다 보니 훨씬 두께가 얇은 자전거의 바퀴 같다고 했어요.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사망 직전에 자전거 바퀴가 손바닥을 밟고 지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혹시 나라이나 주변 사람이 자전거를 타냐고 묻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가 종종 자전거를 탄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딸아이네 집 창고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을 거라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어요. 얼마 뒤 경찰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경찰은 딸아이와 박서방과 딸아이네 집마당의 창고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의 바퀴 자국과 딸의 손바닥에 있던 바퀴 자국이 일치한다고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의 죽음에 사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창고에 대해서 상세히 묻더군요. 사실 짐이나 공구를 만질 일이 없던 저와 딸은 그 창고를 최초로 청소한 이후로는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요. 수시로 창고를 드나들었던 건 박서방 혼자였죠. 경찰들은 창고 문을 열어봐야겠다며 저에게 동행을 요청했어요. 잠금 장치가 몇 단계나 걸려 있는 것이 어쩐지 수상하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점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저를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과 통행했어요. 경찰이 창고 문을 뜯어서 억지로 연 순간 저는 끝없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좁고 지저분할 줄 알았던 창고 안은 보기보다 넓고 또 깨끗하더군요. 그리고 창고의 선반들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건 먼지 풀풀 쌓인 공구나 허들의 짐이 아닌 귀중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혹시 이 물건들이 전부 따님의 물건입니까? 아니면 사위분의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어머님 소유입니까? 완전히 명품 매장을 차려놨어. 경찰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죠. 물론 그럴 리가 없었기에 저는 고개를 젓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있던 박서방은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창고의 귀중품들은 모두 박서방이 도벽을 해서 모은 물건들임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어릴 적부터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도벽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무엇이든 베풀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부부 동반 모임 때 딸이 역정을 냈던 그 귀걸이 역시 박서방이 훔친 것이었어요. 총각 때는 혼자 몸이니 어떻게 참으며 살아왔지만 가족의 연을 맺고 나자 박서방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던 거예요. 그 불안감을 훔친 물건들을 보며 달랬던 모양이에요. 원래는 그 물건들을 저나 딸에게 선물하면서 애정을 갈구해 왔었지만 딸이 조금씩 눈치를 채면서 창고에 모아두기만 했던 거죠. 저는 박서방에게 면회를 가 좌초지종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앞으로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초췌해진 모습에 박서방이 창살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못난 사위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박서방 나는 자네를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해왔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네. 하지만 하나만 알려주게. 내 딸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증거가 없었지만 딸의 손바닥에서 나온 바퀴 자국 때문에 박서방은 딸을 해한 혐의도 일부 받고 있었어요. 딸과 부딪힌 차에 하필 블랙박스가 없어서 운전자의 증언에만 의지하기에는 동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박서방이 딸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거라고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서방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박서방에게 저에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단 하나만 믿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저 말이에요. 그래 나도 자네를 믿네. 하지만 딸의 손바닥에 자네 자전거 바퀴 자국이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게. 그래야 나도 자네를 더 믿을 수가 있지. 어머니, 제가 운동을 하러 갔던 건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창고 앞에 서 있더군요.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절 의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젠 완전히 들통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탄 채로 도망가려고 했고 그 사람이 절 막으려고 했어요. 제가 자전거 운전이 서툴다 보니 바퀴가 거칠게 움직였고 그 사람이 자전거 바퀴를 손으로 꽉 움켜쥐며 저를 막았어요. 우리는 동시에 넘어졌고 저는 자전거를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한 건 정말로 모두 진실입니다. 어머니, 박서방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더니 어째서 그래서 왜 그랬어? 우리가 주는 애정이 부족했어? 나랑 딸아이로는 부족했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냥 제가 무식하고 못 배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 딸은 박서방을 쫓아가다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게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경찰에도 이 이야기를 모두 전했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박서방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그간 훔친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었어요. 가지각색의 반응이 나왔죠. 절도죄로 처벌을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더럽고 징그러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공통적인 반응은 소름이 끼친다며 치근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였죠. 전 선택은 그분들의 몫이지만 딱 하나만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박서방의 도벽은 병적인 수준이니 단 한 번만 치료받을 기회를 달라고요. 물론 벌이 우선이었고 충분한 벌을 받고 난 뒤 치료를 받게 살게 해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다들 벌을 받은 후에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더군요. 알아서 하라고 심지어 사형감 아니냐고 코방귀까지 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서방이 옥에 들어가서 최대치를 살고 나온다 해도 6년이었어요. 6년 후라 해도 박서방에겐 아직 젊은 나이일 테니 저는 박서방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 제 생일 때 들고 나가서 딸아이에게 의심받았던 가방만은 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가방만은 박서방이 진심으로 저를 위해 샀던 선물일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박서방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얘기한 건 역시 딸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행동을 해주었던 딸을 떠올리면 박서방에게 기회를 주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고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를 보듬어주려 애썼죠. 그 안엔 불우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결핍된 박서방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제가 알던 박서방은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박서방을 말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꿈에서조차 애원했던 딸 덕분에 지금이라도 나쁜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란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원래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박서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박서방을 구하고자 했던 제 딸을 위해서요. 기도라고 해서 거창할 건 없어요. 그저 불을 끄고 작은 초를 켜서 방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계속해서 박서방이 참여하기를, 저희 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요.
언젠가는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엄마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딸을 만나서 사는 내내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쉽네요. 후회가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다들 후회 적은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표현하고 사는 삶이요. 지금까지 커피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